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종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아내를 빌려드립니다 입니다. 이 작품은 이종희 작가님의 중단편 소설집인 구름에 달가듯이에 실려있는 8편의 소설 중 하나로 펴낸 곳은 하움출판사입니다. 제목이 아내를 빌려드립니다 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아내를 빌려드립니다. 이종희. 시퍼런 하늘에 구름이 총총한 어느 가을날, 점심을 먹고 나자 목청 좋은 땡추의 나른한 연부를 듣고 있는 것처럼 기분 좋은 졸음이 둥둥 떠다녔다. 앞으로 그냥저냥 살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더 뒷걸음쳐 끼니 걱정을 하며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이 곤만한 등치에 조이는 불안으로 편한 낮잠을 자본 적이 없다. 정신을 차리려 흐리멍덩한 눈을 치켜떠 내 성을 둘러본다. 5평 남짓한 이 가게는 39회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다. 도둑질까지 섞어 안 해본 게 없다. 말보다 주먹이 빠른 아버지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부산 자갈마당에서 바람으로 호간한 유부녀였다. 그런 불쌍한 년을 데리고 야반도주에 살아왔다며 영양실조로 졸고 있는 내 대갈통을 갈겼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양갓집 규수였다거나 아니면 빼어난 미모를 갖춘 것도 아니었다. 사연은 궁금하지 않았다. 늘 다급한 위가 비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들은 늘 지지고 볶고 싸웠고 없는 살림조차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에 의해 연실 박살이 났다. 밤이면 우리 형제들은 거리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습관은 자연스레 잦은 가출로 이어졌다. 어차피 우리는 거리가 편했다. 산동네 아이들로부터 삥 뜯는 요령을 터득하자 집은 점점 멀어졌다. 그런 생활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다. 그 시절 만약 형이 짭새에게 쫓기다 차에 치여 죽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형제 둘은 개 잡놈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형의 피 묻은 시신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우는 어머니 통곡이 들린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공장을 전전하며 다녀야 했다. 나보다 몇 살 많은 공돌이는 절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 내가 받은 월급은 아버지의 열흘치 술값으로 달아졌다. 최선을 다해 먹었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나오고 힘을 써야 맞지 않았다. 지금도 무엇이든 입에 넣은 건 뱉지 않는다. 힘이야 항상 뻗치지만 20살 적에는 구덩이에 빠진 소형차를 들어올릴 만큼 좋았다. 그 시절 바로 독립했다. 다행히 성질은 어머니를 닮아 처와 자식들이 삶의 전부다. 아버지의 거대한 성기에 휘말려 환상적인 삶을 구가할 줄 알았던 어머니가 간암으로 지레 죽을지 예상했던 아버지보다 먼저 죽자 우리 형제들은 기대할 것도 정도 없는 아버지를 태어날 때부터 계획한 듯이 버리고 각자의 삶을 챙겼다. 아버지는 지옥이 뭔지 몸으로 깨닫게 한 괴물과 같은 존재였다. 좌우지간 돈이 피와 똑같다는 진리를 배운 다음 아무도 모르게 입대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남들은 군 생활에 몸서리쳤으나 날마다 얻어 터지는 것만 빼면 군대는 천국이었다. 예전 삶에 비하면 새끼 먹는 것부터 자는 곳까지 호화로운 별장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절로 일었다. 말년에는 어디서 이런 식사 대접을 받을까 싶어 아예 말뚝박을 생각으로 제대를 망설였다. 철조망 너머인 이쪽과 저쪽의 공기가 다르긴 해도 생각 없이 살기만 하면 적어도 군에서 끼니 걱정은 없었다. 꺾어진 50을 막 맞이했을 즈음 아내를 만났다. 끓는 청춘의 허기를 메울 부드러운 암컷이 필요했는데 고를 기회가 없었다.
내 처지에 무엇을 바랄까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생연분은 아니지 싶다. 같이 산 지 14년이나 됐는데 여태 식을 못 올려 똥 싸고 뒤 안 닦은 것처럼 깨름직하다. 애를 셋이나 떨구고 나서야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뭐 돈이 막 쏟아졌다는 말이 아니다. 하도 세상에 처맞다 보니 굳은 살이 박이고 그나마 내성이 생겨 나도 남들처럼 죽은 박정희에게 감사하며 덩달아 산단 말이다. 지금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신문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에게 통하는 말은 아니다. 버는 돈이 연평균 국민소득에 훨씬 못 미치지만 한국에 살면서 방글라데시 수준은 넘는다. 아내와 아이들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아프리카 들깨처럼 사납고 장이 튼튼하다. 가난한 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주의할 사항은 있는 놈과 비교하지 않는 일이다. 무서운 놈이 보이면 무조건 바짝 엎드리란 말이다. 아무리 스스로 괜찮다고 세뇌를 해도 실제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영역은 갈수록 좁아지고 누군가의 알게 모르게 피를 빨리는 눈으로 알 수 없으나 몸으로 느껴지는 이 헛헛한 느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요즘 배에 기름이 꼈는지 아내는 건방지게 까탈을 부리고 아이들은 하지 않던 불평을 내비친다. 빌어먹을 TV 탓이다.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테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지만 조리 있게 말할 자신이 없다. 가게 안을 벽면과 통로 두 줄에 페인트 통으로 꽉 채웠다. 한 통을 팔면 두 통을 채웠는데도 텅 빈 내 뱃속처럼 허전하다. 의자에 앉아 살짝 졸고 있는데 심상치 않게 생긴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 분홍색 정장에 흰색 줄무늬가 잘 어울리는 여자였다. 그냥 척 보기에 교양이 철철 넘쳤고 단아해 보였다. 가게에 들어온 여자는 한동안 끈끈이에 붙은 쥐처럼 한 걸음을 떼어놓지 않았고 시선은 아무데도 닿지 않았다. 실망이 컸다. 경험상 뭘 사러 온 여자는 아니었다. 길을 묻거나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여자에게 용건을 묻자 여자가 쭈뼛거리며 사진 뭉치를 내밀었다. 시각도 마비가 되는 걸까? 사진은 진짜인지 그림인지 믿기지 않았다. 하나하나의 장면이 눈의 홍채 안으로 빨리듯 들어왔고 뇌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안개가 걷힌 후 드러난 사물 한가운데 벌거벗은 남자 옆에 누운 내가 잘 아는 거대한 여자가 보였다. 각각 포즈가 달랐지만 느낌은 한결같았다. 벌거벗은 분홍색 몸뚱이 여자와 벌거벗은 작고 말랐으나 배가 볼록한 남자가 그저 즐거워하고 있다.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아내는 아이 셋을 낳은 큰 가슴을 서슴없이 드러낸 채 손바닥을 마주하고 있고 입은 찢어질 듯 했다. 사내를 업었고 그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입이 찢어질 듯 했다.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마주 앉아 러브샷이란 짓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웃고 있어 맥주가 입가로 흘러내리고 있다. 아내는 사내를 애완동물을 아는 듯 보듬고 있고 남자는 아내 배 위에 양팔을 쫙 벌리고 있는데 무슨 비행기 놀이를 하는 듯 보였다. 역시 아내 입은 찢어질 듯 했다. 남자와 아내 얼굴을 아이들 모습으로 바꿔놓으면 영락없는 천연덕스러운 물놀이 사진이었다. 아무리 봐도 포르노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편네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애들은 어디다 두고 밥은 어떻게 하고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여자는 사진 속 주인공을 아느냐고 첫 어투는 소심하게 그리고 억양 끝은 잘 벼린 날을 세워 물었다. 어투에 묻어나는 감정에서 여자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눈치가 있는 놈인데 딱 붙은 입이 불쏘이 근처럼
의지와 달리 떼어지질 않았다. 사진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 여자가 누구냐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닌 줄 알지만 해명할 순 있다. 아이 셋을 평균 10분 만에 쑥쑥 낳아 동네 조산원 할머니를 놀라게 한 적이 있던 아내는 너무 의학스러워 웬만한 사내와 맞짱을 떠지지 않을 배짱과 체력을 고루 다지어 나조차 감당이 안 되는 여자다. 힘이 겁나게 센 여자다. 체력으로나 성깔로나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내는 돈 이외에 무서운 것이 없어 늘 천하무적이었고 잔소리보다 먼저 나가는 아내 손놀림으로 막내를 뺀 두 아이 눈치가 구단이다. 그렇다 하여도 건망증이 심한 것은 항상 어른보다 아이들이므로 비명이 일주일에 2번쯤 울렸다. 아이 둘은 아야 아야 하며 울지 않고 곤장을 맞듯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문 밖으로 나와 아동학대 원흉이 내가 아님을 이웃에게 밝혔다. 저 사람을 데리고 살 놈은 대한민국에서 나 이외에 없다. 그런데 저 사진의 반증은 뭐지? 네, 마누라입니다만 이 사진은 뭡니까?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질문이었으나 적확한 말이 골라지질 않았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여자는 가뜩이나 좁은 가게 안을 빙빙 돌아다니며 심란하게 했다. 여자도 다음 말을 위한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중이리라. 성격 급한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당신 뭐야? 높아진 내 언성은 꺼져가는 장작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처럼 타올랐다. 그 사진 속 남자가 내 남편이에요. 저 사진 속 치와와처럼 생긴 불쌍한 눈의 사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 남자가 위험하게 왜 내 마누라와 함께 있는 거지? 여자가 말을 쏟아냈다. 상대 허점을 파고드는데 타고난 권투선수가 그로기에 빠진 상대 몸뚱이에 쏟아붓는 펀치를 무자비한 말로 바꾸어 우르르 쏟아냈다. 이상한 것은 화가 난 것이 분명한 여자 표정은 갖가지 의문부호로 애매해 보였다. 경험상 느낌이 다르다. 여자 작은 손은 아기 때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아내의 우악스러운 손과 전혀 달랐다. 푸르스름한 핏줄이 피부에 묻혀 실물인지 바늘로 콕 찔러보고 싶었다. 색칠하지 않아도 연분홍빛이 도는 상판과 나이살은 다 어디로 처먹었는지 저 나이에 아내의 풍만한 배와 다르게 밋밋한 건 눈앞에서 처음 봤다. 빛이 투과하지 않는 심해에 살고 있다는 인얼한 년이 둔갑한 것은 아닐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정신이 없어 모르겠다. 다만 대충 기억나는 것은 이러했다. 아저씨 아내와 내 남편이 현재 8개월째 바람을 피우는 중이다. 확실한 횟수는 더러워 세어보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기 이 모텔에서 그 짓을 해왔다. 이 사진은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찍었고 벗은 것만 골라 갖고 왔다. 그런데 딸이 올가을에 결혼할 것 같다. 내가 고소하면 남세스러울 것 같으니 당신이 대신 불륜죄로 고소해주면 한다. 변호사에 드는 비용은 내가 빌려주겠다. 아저씨도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니냐. 여기 연놈이 뒹굴고 있는 사진을 봐라. 이 사진이 여기까지 놓이는데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 상상할 수 없을 거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왜? 여자는 화를 우아하게 냈다. 다만 내 아내와 자신의 남편이 무려 8개월 동안 평균 주 2회 갇힌 공간에 있었고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나마 제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교양업계 언성을 조금 높였을 뿐이다. 여자는 여기까지 말해놓고 뚱해진 나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내가 충격과 아둔함이 겹쳐 있을 거라 단정하고 내 아내와 자신의 남편이
우리 둘을 얼마나 능멸했는지 되풀이했다. 다시 듣는 것이 배인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듯해 괴롭고 짜증이 났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 마누라가 당신 서방과 바람이 났단 말 아닙니까? 여자의 눈이 커졌다. 여자는 바람이라는 평에 수치심을 보였다. 여자가 어처구니 없다며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말이 돼요? 사진 속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코끼리만한 몸뚱이에다 또 바가지를 연상케 하는 얼굴과 어울리는 남편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남편이 고상해서 미적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우습기도 하고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질투는 나지 않더군요. 내 남편과 아저씨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걸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오히려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 나를 불쌍해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여자는 내 마누라를 무지막지한 동물로 비하했다. 편들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네 심정을 이해하지만 아내 시각으로 보면 네 서방같이 비쩍 마르고 작은 눈팡이는 100만금을 줘도 아내 취향이 아니다. 내 아내는 무식해 감정 표현이 서툴고 돈은 알아도 돈이 물과 다르게 높은 곳으로만 흐르는 생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그런 것은 내버려 두고 세상 벽을 향해 저돌적인 멧돼지처럼 성실하게 구덩이만 파는 것이다. 지금껏 아내와 비슷한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아내와 가끔 하는 섹스는 늘 격렬한 싸움이었다. 꼭꼭 묻어둔 세상에 대한 선망과 분노의 분출이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해소돼야 했다. 나를 어떻게 좀 해줘. 힘을 더 내라고. 아내의 이런 폭력에 가까운 요구를 어떤 사내가 들어준단 말인가. 사진에 박힌 뚜렷한 증거가 몰고 올 파문이 무서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함께 살기 전 지나 내나 남의 살에 대한 경험은 있었다. 만난 음식을 사 먹을 돈이나 거리를 활보할 시간도 영화나 음악, 책 따위에 관심을 쏟을 만한 글발이 없었기에 그저 몸과 몸이 닿는 게 유일한 소통인 줄 알았다. 같이 살기 시작한 후 돈이 없어 다른 여자 몸을 건사해 본 적이 없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라 믿는다. 먹고 살기 힘든데 시간은 어디서 나겠는가. 요즘 아내 행동이 조신하긴 했다. 또 임신한 줄 알았지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팔자가 이런데 여자가 시키는 대로 경찰서를 찾아가 굳이 괄시받기는 싫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당장 잡아다가 두 연놈을 회뜨면 되지. 내 처방에 무식과 단순함을 알아챈 여자는 오히려 나를 진정시키려 들었다. 여자는 사진을 카드놀이 하듯 오열종대로 늘어놓았다. 법치국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금은 왜 냈는데 이런 연놈들을 잡아 가두라고 경찰이 있는 거 아니냐.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법에 호소하는 일만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라고. 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교양을 벗겨냈다. 1시간 전 보았던 참신하고 우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여자가 생각보다 말을 빨리 할 수 있는 신기함을 드러냈다. 여자는 현재 남편의 뻔뻔한 행동과 동향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나에게 마이크를 돌렸다. 당신 아내는 어땠죠?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평소 성관계는요? 평상시 그대로죠. 일주일에 2번. 세상에, 그럼 일주일에 4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말고 세상에나 그러면서 앙큼하게 내 남편이랑 뒹굴다니 했다. 헛기침한 다음 다시 교양을 찾은 여자는 원만하고 평화롭게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타일렀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썽꾸러기 아이에게 잔소리하듯 충고했다. 여자가 살짝 빠져나간 자리에 정적이 대신 앉았다. 열심히 살아봤자 골병으로 나중에 의사 호강만 시키지 나아질 건 쥐존만큼도 없다는 이치를 얻기 전까지 정말 앞만 보고 살았다. 20층 꼭대기에서 페인트 칠하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일만 있으면 밤낮은 물론이고 지방 원정도 마다하지 않았다. 혹 몇 푼 더 얹어주면 아내와 아이 입에 걸릴 고기가 떠올랐다. 일만 뼈 빠지게 하면 무슨 소용인가. 그동안 떼인 돈을 모아놓으면 이자 빼고 지금 사는 전셋값이 넘는다. 가난한 이에게 법은 멀고 피를 말렸다. 노가다 잡부에게 사기친 돈이 부자들에게는 어떤 용도로 쓰일지 나는 모른다. 신은 십계명 1순위에 살인보다 더한 가난한 자의 돈을 등치지 마라 라고 경고했어야 했다. 16년 동안 갖은 지랄을 했어도 내 집은커녕 아들놈 입에 삼겹살을 넣는 것도 3번은 고민해야 했다. 살면 살수록 암담하다. 나이는 점점 들고 오히려 일거리는 줄고 있다. 모아둔 돈마저 녹고 있는데 뭘 더 어쩌란 말이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우리 생활 철칙은 그저 덜 먹고 덜 쓰고 학원 못 보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 미래는 한심하고 불행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길바닥에 서식하는 노숙자보다 나을 거라는 위안을 하며 살아왔다. 그럼 아내의 바람이 가난 탓이지 않을까. 주로 가난이 매춘의 동인이 되긴 한다. 하지만 누가 내 아내를 돈으로 사겠는가. 대체 누가 고릴라와 멧돼지 유전자로 뭉쳐진 아내한테 변태가 아니고서야 성을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나조차 가끔 발기되지 않는데 어떤 놈이 그것도 8개월 동안 줄기차게 내 아내와 그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돌기 직전이다. 그 여자의 말대로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원래 나란 놈은 그게 함량 미달이다. 아니 지금까지 생각이 있는 놈이면 이래놓고 돈을 떼이지 않았을 것이며 이런 더러운 세상을 10번은 더 뒤집어야 했다. 상상은 처음 생각과 나중 생각이 극과 극을 넘나들었다. 일단 사진 속 사내를 만나 어떻게 된 판국인지 알아야겠다. 아무리 두들겨 패도 세상으로부터 다져진 맷집으로 아내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무선 전화기와 가게 키를 간판 일을 하는 옆집 장판석에게 맡겼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우선이니까. 판석이는 늦은 점심으로 국물이 넉넉한 라면을 끓이는 중이었다. 판석이에게 마누라 단속에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싶었지만 내 코가 석자여서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여자 말에 의하면 그들 부부는 약사였다. 남편과 결혼은 우리처럼 본능이 아닌 이상을 가장한 현실에 맞추다 보니 연결되었다고 했다. 서로 애틋한 건 없지만 불편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밍밍한 게 편해 결혼 25년 동안 단 한 차례 말다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둘이 하던 약국 옆에 길이 새로 뚫려 신압으로 손님이 줄었고 딸 혼인으로 돈이 더 필요해 남편은 시내에 있는 큰 약국에 취직했다. 그러려니 했다. 언젠가부터 별 시답지 않은 남편과 분기별로 행해왔던 잠자리가 그나마 뚝 끊겼음이 생각났고 그것마저 서로 익숙하다 보니 그런가 싶었다. 친구들에게 물으니 자기들은 이미 그런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괜히 이상했다. 노상 생기가 있고 들떠 보였다. 그 다음 날부터 배운 년의 육감으로 8개월 동안 남편을 추적했다는 것이다. 같은 경로라면 내 아내도 무슨 조짐을 보였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는 늘 똑같았다. 나와 아이는 아내 잔소리를 피해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몰려다녀야 했고, 가끔 아내가 아이들을 향해 휘두르는 빗자루를 뺐다가 손을 다치곤 했다. 오늘 아침 역시 새아이는 토끼였고 아내는 알뜰했으며 나는 그들 눈치를 살폈다. 예수쟁이는 아니지만 이렇게나마 사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변한 건 없었다. 그런데 뻔뻔하게 아내는 내가 아닌 사내와 무려 8개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어떻게 낌새를 못 챘을까? 그 공 같은 아내가 무슨 수로 나를 속였을까? 우리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보면 역으로 아는 일이지만 나와 아내는 똑똑한 편이 못됐다. 거짓말을 하려도 앞뒤가 맞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려 해도 2번만 되풀이하면 시작과 끝이 뒤범벅됐다. 속기만 했지 속일 수 없는 타고난 2자릿수 지능지수로 서로 믿음은 팔자였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얄궂은 사진이 펼쳐져 있다. 아내는 나를 속였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른다. 여자가 알려준 약국 앞에 도착해 사진을 꺼냈다. 어처구니 없어 웃음이 나왔다. 사진 속 얼굴은 놈이 분명했지만 실제 와보니 학교 체육관 뒤편 그늘에서 자라난 풀처럼 사내는 가냘프고 창백했다. 쥐조차 깔볼 것 같은 사내 인상과 몸싸움이든 말싸움이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아내와 어울림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옳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론과 실제 차이를 보는 거와 비슷했다.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아무리 따져도 저놈은 아내의 호적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사내 또한 아내에게 장난이면 몰라도 사진으로 봤던 장면은 현실성이 없다. 연출됐거나 합성 사진이 아닐까.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화가 저절로 식었다. 여기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 심심풀이 여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내 아내를 골라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여간 복잡한 건 질색이다. 내 식대로 하기에는 날이 너무 밝았다. 두통약을 사려고 약국 문을 열었다. 사내 키는 내 목 언저리에 닿았다. 사내는 아스피린이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어 타이레놀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위는 타고났으니 싼 거로 달라고 했다. 목소리가 야들야들했다. 만약, 아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사내를 선호했다면 저 교양 있는 목소리에 반해 그랬을 것이다. 자기는 항상 왕왕거리면서 타인이 내는 굵은 음성은 무식한 티가 물씬 난다며 몸서리를 쳤다. 아니다, 아니야. 아무리 아내 성감대가 사내 목소리에 있다 한들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답답했다. 기다리는데 미립이 났다. 주머니가 빈 인간에게 기다림은 물려받은 천성이다. 어디를 가도 기다려야 했다. 일한 대가를 기다리며 받아야 했고 일을 하기 위해 기다려야 했다.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2시간이 익숙하게 지나갔다. 사내가 나왔다. 운이 다했는지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화장실을 따라갔다. 오줌을 누며 힐끗 본 사내 거시기는 내 둘째 아들 것만 했다. 참 이해가 안 간다. 저것이 아내의 속을 들락거렸다니. 선점한 자로서 우라통이 터진다. 작은 성기의 사내에게 자기 마누라한테 받았던 식으로 사진을 건넸다. 사진을 넘기며 안색이 누렇게 바뀌었다. 사색이 된 사내 목소리가 노래하듯 떨렸다. 이게 뭡니까? 당황했는지 작은 사내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사진을 받았을 때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당신 위에 있는 사진 속 여자가 내 마누라라고 했다. 두어 걸음 물러선 사내는 암담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바지깃이 오줌에 젖었다. 사내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악덕 채권업자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가운만 벗고 바로 나왔다. 후회하고 있을까?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흔적을 깔끔하게 지우고 시간 배열을 치밀하게 늘어놓았다고 확신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신의 조롱에 담겨있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한다. 사내는 커피숍 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일거리를 주는 주인에게 하듯 공손하게 손을 모으며 내가 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다. 차라리 될 대로 되란식으로 나오는 게 현명할 텐데 사내는 그러질 못했다. 이걸 죽여? 애들을 생각하면 막 나갈 수 없었다. 나는 군에서 말고 배운 놈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 말이 성질상 엉겼다.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떻게 만났냐? 왜 하필이면 세상에 많은 년 가운데 내 마누라냐? 그 곰탱이와 얼마나 했냐? 죽고 싶냐? 어떻게 죽여주랴? 앞으로 내 마누라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다 뱉어놓고 나니 또 한심한 물음이었다. 정작 해야 할 말들은 세포 깊숙이 숨어버렸다. 어떤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사내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하긴 그 말 이외에는 생각이 나질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대가를 치르겠단 말인가? 피 흘리지 않고 잘라야 할 살덩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맨숭맨숭 시간이 흐르자 내가 자기를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할까봐 여자가 찾아와서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늘어놓았다. 당신 마누라 말대로 당신과 내 마누라를 불륜으로 고소하면 이 일이 없어지나? 사내는 배운 놈답게 법률 상담가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감옥에 가겠지요. 아내는 당당하게 이혼을 청구할 테고 아주머니를 꺼내려면 아내의 불합리한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 겁니다. 예전부터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이 살짝 올라갔다. 우리라니? 우리가 지칭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라니? 당신과 나야? 아니면 내 마누라와 너야? 사내가 서둘러 말을 고쳤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부인과 제가 감옥에 간다는 것이지요. 한 3개월에서 6개월쯤 살겠죠, 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니, 내 식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선생님께서 제 아내 방식으로 요구하시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인은 제 꼴이 나겠지요. 책임지겠습니다. 사내는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내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어떻게? 무엇으로? 상상이 번지자 끔찍했다. 내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이 살겠다고? 손이 생각과 동시에 움직였다. 아까보다 세기를 조금 높였을 뿐인데 사내는 깃털처럼 날아갔다. 책임을 지겠다니? 그럼 내 마누라와 살겠다는 거야, 뭐야?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맞아봐서 잘 아는데 맞아보지 못한 놈은 폭력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얼결에 말은 하면서 진실인지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인지 노래를 하는 것인지조차 모른다. 첫 경험일수록 말이 개구리처럼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니 내가 뭘 시킬 줄 알고?
사내와 사내 아내가 헤어지고 이놈 말대로 나와 아내가 헤어진 다음 내 아내와 사내가 살면 그 둘의 죄는 면책되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걸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까지 별 무리 없었는데 책임진다며 내 아내를 데리고 간다면 나와 아이 셋은 어쩌란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책임지려는 방법이 틀렸다. 아내는 남아야 한다. 아, 그럼 저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파투난 셈 치자고. 만일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뭔가 잘못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사내는 담대하고 당당한 책임감으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사내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치정이 아님에 따옴표를 쳤다. 사랑? 그 얼어 죽을 놈의 사랑을 빙자하여 아내를 뺏긴다면 앞으로 삶이 얼마나 팍팍할지 훤히 보였다. 저놈은 내게 남은 알량한 마누라마저 갈취하려 한다. 맹렬한 사리가 타올랐다. 이제까지 살며 숱하게 빼앗기기만 했다. 손에 무엇을 쥐면 주위 눈초리가 곱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번 것임에도 항상 불안했다. 아내마저 빼앗길 수 없는 일이다. 아내와 새끼 낳고 살면서 힘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늘 불행했단 말은 아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 모두는 동네 전속 머슴처럼 튼튼했다. 감기 정도야 어쩌다 알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먹는 것도 그렇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짠지와 밥으로 아이들과 아내는 식탐을 보였다. 비록 공부와 담은 쌓았으나 아이들은 황소처럼 건강하다. 더구나 이 험악한 교육 환경에 맞고 오는 일도 없고 힘이 있어도 누구를 때리지 않는 심성이었다. 아이들은 우리 삶의 보람이며 원천이었다. 거기서 주춧돌인 마누라를 빼낸다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눈앞이 캄캄했다. 아, 막았어야 했다. 어느 천년에 집을 사고 대형마트에 3,000원이면 닭 한 마리를 사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단체로 마포대교에 가자고 소리를 버럭 질렀을 때 둘은 몰라도 싹수 있는 막내만은 학원에 보내야 한다며 보험 설계사를 하겠다고 했을 적에 철들었다고 손뼉 칠 일이 아니라 닥치라고 귀싸대기를 갈겼어야 했다. 사내 침묵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화내면 진다. 항아리는 살짝 금방 갔을 뿐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수습해야 했다. 이 일은 없던 일이다. 길 가다 똥 밟았다. 그냥 넘어가자. 어느 소설가 말대로 자본주의에서 일부 일처제는 환상이다. 없는 놈은 1과 2분의 1처, 더 약하면 1과 5분의 1처쯤이 대수이고 있는 놈은 일부 10처쯤은 다반사인 것이다. 원래 아내는 반만 내 것이었다. 나만 당하는 건 아니다. 아니 타고나기를 쌍방울뿐인 인간은 모두 이런 은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짐을 하고 사내에게 말을 낮게 깔았다. 만약 내가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당신은 어떻게 마무리 짓겠소? 사내의 답은 시간을 두고 이어졌다. 지금 아내와 이혼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제 아내는 부인과 비교하면 심성이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돈이 전부죠. 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면 제 아내는 부인과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인을 다신 만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생님과 부인께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치러야 할지 이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그것은 아내와 정성껏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당시 제 행동이 죽을 죄임은 알지만 쾌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람과는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 부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내는 여운으로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자초했다. 작은 사내는 단 한 주먹으로 의자를 타고 넘어갔다. 그렇다고 채증마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사내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커피숍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이것으로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이다. 비겁하고 창피한 내 꼴이 너무 슬펐다. 그 여자 말대로 조용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날 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위로든 위협이든 그 어떤 짓도 자칫 무덤을 팔 수 있지 않은가. 언제나 그렇지만 침묵이 상책이다. 또 말에 분칠한다고 우리 사이가 다시 견고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럴 재주가 없다. 아내가 잠들고 쥐들마저 잠들기를 기다린 후 집을 나왔다. 주머니에 있는 돈으론 포장마차조차 갈 수 없었다. 소주 3병과 단무지를 사들고 가게로 향했다. 햇빛이 시끄럽게 쏟아지자 판석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방송에서 봄이라고 호들갑인데 사지를 조여오는 추위로 오들오들 떨었다. 꿈결에서 들려오는 판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위로받을 상대가 보이자 저절로 울음이 펑펑 터져 나왔다. 왜 이리 내 인생은 꼬이는가. 지금껏 속고 당한 사례를 늘어놓으면 심리는 간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내까지 그 모양이니 어찌 살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 생이 계속 순탄하지 않을 줄 예상은 했지만 이런 꼴까지 볼 줄 몰랐다. 마누라여, 당신의 사랑을 찾기 전에 나와 자식들을 한 번쯤 돌아다 봤으면 그놈과 뒹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 나는 원망할 대상이 없구나. 유리란 유리는 깡그리 깨져 가게 안은 철거 직전 빈집처럼 을씨년스러웠다. 두 주먹은 피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었다. 그 와중에 유리값이 걱정됐다. 태생이 나와 비슷한 판서기가 말없이 청소를 도왔다. 며칠 후 아내는 눈에 띄게 침울해져 갔다. 모르는 척하는 연기가 무척 힘들었다. 아내는 사내로부터 헤어질 결심을 통보받은 것 같다. 집안 분위기는 어항 속 풍경으로 꽉 찼으며 그 속을 아이들이 소리 없이 유영했다. 열도 없고 쑤시는 곳이 없는데 아픈 아내는 말기암 환자처럼 말라갔다. 아들놈이 나이 탓일 거라고 조롱했을 때 쓴웃음으로 동조했다. 조용필 노래처럼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다. 아내는 꼬박 3일 밤낮을 이불 속에 있었다. 그런 아내를 원망과 불안으로 지켜봤다. 며칠 후 불행이 닥치면 늘 하던 식으로 아내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이불을 박차고 나와 머리끈을 이마에 동여맸다. 밀린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을 구박했다. 아내가 돌아왔다. 다음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두었다. 더는 친척이나 아는 인간이 없다는 게 핑계였는데 그 배면에 숨겨진 이유를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바깥일은 더 하지 마. 배추벌레처럼 조금만 먹고 사는 거야. 아내는 이미 생화학적으로 바뀌었다. 성질과 몸까지 포함해 예전 아내가 아니다. 그런 아내를 복원시키기 위해 일전을 각오해야 한다. 아이들을 쫓아내자 아내는 주기적인 행사로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물러설 곳이 없는 처절한 천사였다. 내 거시기는 그냥 수컷의 생식기가 아닌 마지막 남은 성을 지키기 위한 창이었고 머스밀망정 연한 이씨의 면면한 쇠기둥이었다. 아내는 또 다른 나를 보았고 아내의 신천지를 발견했다. 일상이 시작됐다. 일거리는 가끔 얻어 걸렸고 페인트는 최저 생계비만큼 팔렸다. 봄인지 여름인지 분간이 안 되던 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간이 툭 떨어졌다. 거칠게 밀어내자
여자는 말없이 종이 가방을 놓고 갔다. 잠시 묘한 생각이 들었다. 나도 먹고 사는데 풍족했더라면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종이 가방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완벽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이 변형됐지만 어쨌든 안정은 됐다. 벌이는 여전히 시원치 않았다. 그러나 아내는 경기가 호전된 줄 안다. 공치는 날에는 종이 가방에서 하루치 일당을 빼서 바쳤으니까. 아내 잔소리가 줄어든 것이 다소 걱정된다. 나는 연기력이 무척 늘었다. 미련한 줄 알았던 아내는 내가 자신과 사내의 바람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슬아슬한 줄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마저 알고 있을지 모른다. 상관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 명심할 것은 끝까지 모른 척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보다 가족의 평온을 위해 감쪽같이 덮어야 한다. 가짜는 종족의 전통이나 성, 풍속, 도덕 따위가 두려운 것은 아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성, 풍속 탓이라 돌리고 싶지도 않다. 그저 내가 낳은 아이들이 무탈하게 성년이 되기만 하면 누가 나를 거세한다고 하더라도 참을 참이다. 아내 일탈이 있은 지 3개월쯤 지나 사내가 일하던 약국 앞을 지나게 됐다.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이 궁금했다. 바카스 한 병을 사면서 사내 행방을 묻자 대구로 옮겼다고 했다. 사내는 자신이 내 아내를 소중히 여겼다는 그 끝말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모를 것이다. 그게 풀이 죽은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염치 없고 버릇없던 놈이 갖은 노력 없이 일어서지 않으려 생떼를 부리고 있다. 곧 나아질 것으로 믿는다. 가난한 자의 몸은 자연 복원력이 강한 편이니까. 이 도시에 희망이라는 흉측한 괴물이 배회하고 있다. 판도라 상자에 남아있어야 할 희망이 누군가의 부주의로 풀려난 것이다. 당신도 주의해야 한다. 당신 아내가 사랑이라는 막연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면 아이들은 울부짖을 것이며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내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당신보다 더 당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내를 주의하라. 가난한 아내가 선녀 옷을 되찾으면 언제든지 날아가리라. 오늘 들으신 작품은 이종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아내를 빌려드립니다 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